새하얀 뱃꽃의 향연이 펼쳐지는 곳. 저 안쪽에 죽설원이 있습니다. 39,600제곱미터, 즉 12,000평 규모의 작은 숲이죠. 사람들은 이곳을 화가의 정원, 죽설원이라 부릅니다. 박태후 화백이 갖고 온 한국식 토종 정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화가의 집이 있습니다. 꽃의 정원에서 화가 부부는 대체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부주 요리를 하려나 보다 싶었는데 꽃꽂이인가 봅니다. 반 그늘에서 자라는 데가 감나무 밑에도.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양념으로 먹고 꽃은 보고. 이게 우리 부추꽃이 참 아름다운데 사람들은 우리 채소는 꽃으로 생각을 안 해요. 이제 우리 일반 먹는 채소들이 얼마나 다 우리가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들여다보면 다 이뻐. 배추꽃, 무꽃, 특히 쑥갓, 아웃꽃 다 이뻐요. 부추 이게 얼마나 이뻐요. 무심히 보아오던 꽃을 이렇게 꽂아 놓으니 전혀 달라 보이네요. 요거 저 앞에 저 거실에 거실에 갖다 놓으세요. 평범하고 낯익은 꽃들을 각별하게 보는 것이 화가의 시선입니다. 뭐 다른 야채 안 넣어. 꽃은 남편 담당, 잎은 아내 담당이죠. 부침개는 엄청 좋아해요, 저희가. 우리 남편이. 유난히 다른 부침개는 안 먹고 이것만. 나 막 결혼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걸 이렇게 아들한테 이렇게 잘해주더라고요. 부침개를. 부추를 많이 넣어가지고. 같은 부추를 꽃으로 보는 이상주의 남편과 음식으로 보는 현실주의 아내가 한데 어울려 살아갑니다. 여보씨! 당신 좋아하는 부침개 주시다. 그렇게 서로 다른 부부는 37년 동안 알콩달콩 다투면서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했습니다. 간장을 가져와야 되는데. 꽃으로 둘러싸인 이곳에서도 사람 살이는 매한가지죠. 아니 당신 술 잘하잖아요. 평범한 일상에 낯익은 꽃이 어울려 매우 특별한 풍경을 만들어내는 오후입니다. 화가의 정원에 피고 지는 꽃들은 그렇게 소박한 얼굴들입니다. 화가가 허리를 숙인 이유는 키 작은 꽃들에 눈을 맞추기 위함이죠. 생각을 바꿔놓고 보면은 잡초가 아니라 다 아름다운 야생하고 꽃들도 우리가 가슴을 열고 들여다보면은 다 이쁜 꽃들 피어요. 우리가 그냥 잡초라고 생각해서 그냥 우리가 버려버려서 그러지. 이 예쁜 꽃도 이름을 모르는 그 누군가에게는 잡초라고 불렸을지도 모를 일이죠. 우리 땅에 자생하는 풀과 꽃들. 그 이름을 불러주고 그 쓰임이 귀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곳이 화가의 정원입니다. 우리는 너무 흔한 것들을 귀하게 생각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주변에 흔한 것이 귀한 것이에요. 그 중에서 정말로 우리는 그걸 간과를 하는 거거든요. 네.
봄의 연두빛이 청록으로 짙어지면 때는 바야흐로 여름입니다. 여름은 목마름의 계절이죠. 극심한 가뭄 탓에 익기도 전에 떨어진 사과를 굳이 아깝다 하지 않는 건 그 또한 제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봐봐. 가계부 한 번 써본 적이 없다는 화가 부부가 빼놓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피고 지고 한다. 아 여보 2017년지다 달력 찾았어. 몇 개가 9월 5일 날 꽃물이 꽃에 출현했어. 9월 5일 날. 그다음에 9월 17일부터 꽃무릇이 만개됐네. 거의 비슷해 보니까. 토종 수선화가 피고. 봄부터 차례로 피는 꽃들을 달력 빼곡히 써놨습니다. 첫 송이 핀 것이 중요해가지고 첫 송이 폈을 때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노란 창포 보면은 5월 1일 날 오후에 한 송이 피었다 했는데 1시간 후에 또 한 송이 피어서 2송이 됨 이렇게 또 적어놨네. 10년 전에 그렇게 적어놓은 것도 있구만. 훨씬 재밌네. 5월 5일 날은 뭐 애출했다. 오후 늦게 오니 어제 오늘 15송이 피어서 이런 것까지 다 썼네. 5년도 13일 날. 머리를 맞대고 앉은 부부의 창 너머에서는 이제 붉은 꽃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여름의 죽설어는 온통 붉은색 융단을 깔아놓은 듯합니다. 일명 꽃무릇이라고도 불리는 석산이죠. 우리 주변 환경에서 가장 흔한 것을 심자. 가장 흔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 지역 환경에 가장 살아남은 거거든요. 가장 강인하고. 석산은 붉은색 열정만큼이나 사연을 가진 꽃이죠. 이 꽃무릇이 잎과 꽃이 만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상사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잎은 언제 나오느냐면은 지금 꽃이 이제 져가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져가고 있으면 이거 보면은 자 여기 봐봐봐 여기 나오네요. 이제 여기에 이파리 나오고 있잖아요. 꽃이 지면서 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잎과 꽃이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 상사화라고 그러죠.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건 수많은 생명체의 집을 짓는 일과 같죠. 여보 나는 이게 신기한 것이 얘가 왜 이렇게 좀 맨 처음엔 굉장히 징그러웠거든. 뭐 나무가 이렇게 허물을 벗나 싶어가지고. 과수 농가들은 껍질을 벗겨줘. 예를 들어서 아, 배나무라든가 맞아, 포도나무는 맞아. 왜 껍질을 벗겨주냐면은 이 껍질 사이에 가서 이 벌레들이 충이 있어. 알을 개미가. 알을 낳는다고. 그러니까 엄청나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개미알이. 개미알이네 이거. 냅둬, 이거 봐봐. 냅둬, 냅둬, 냅둬. 그럼 지들이 여기서 다 부화. 죽설원의 나무들은 화가의 정원 40여 년의 역사를 대변합니다. 그때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간 마치 광주고 고등법원의 정원을 그때 새로 만들면서 그때 내가 정원사로 1년간 가 있었을 때요. 배롱나무는 이거는 우리 완전히 토종이거든요. 토종인데 이 주변에서 배롱나무 있었던 거 가지 꺾어다가 내가 한 거죠. 동백나무는 저 해남 대흥사가 그 동백이 아주 우리 자생지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동백 잘라다가 삽목했어요. 타는 듯한 여름은 누구에게나 시련의 계절입니다. 지금 여기서 옆모습 보면은 아주 많이 말라버렸잖아요. 지금 굉장히 가물어요. 그 비가 안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평상시 같으면 항시 여기 가득 노란꽃 창포 있는 저 파란 데까지 물이 가득 들어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주 지금 거의 바닥에 나오고 있잖아요. 식물은 이 목마른 계절을 살아내는 나름의 지혜가 있죠.
가물면은 식물들은 지들이 알아서 물을 찾아서 땅속 깊이 뿌리가 뻗어 들어가요. 그럼 굉장히 강건해지는 거죠. 특히 이런 큰 나무는 땅속으로 깊이 뿌리를 뻗어 들어가기 때문에 태풍으로부터 강해요. 시련의 계절일수록 위로 가지를 뻗기보다 아래로 뿌리를 내려야 할 일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라야 위로도 자랄 수 있기 때문이죠. 뜨거운 햇살에 두 벌 붉히다 보니 어느새 비가 쏟아집니다. 여름 갈증을 달래주는 시원한 빗줄기입니다. 정원 구석구석 녹색이 한층 더 짙어졌습니다. 당신 가만 있어봐. 이거 내 거요. 당신 이거 어디서 났어? 아, 왜 이걸 여기다 갖다 놨대? 아, 이거 당신이요? 나 이거 나야 나. 나라고 생각을 했어. 아우 여보 왜 그래? 이게 나요. 나 어렸을 때 이거 오빠고. 이 사진이 없다는데 이걸 당신 사진 첩에다 갖다 놨어 왜? 그래, 그래서 나 그 당신 이게 나요. 아니, 이 사진이 없다는데 여기 와 있었네. 세상 기가 막혀. 그러니까 말이야. 앨범에다가 집어넣고 자기라고. 바가 부부에게는 죽설원을 만들어 온 40여 년의 역사가 뿌리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보 이거 봐봐. 우리 살던 집 그때 이제 부셔버릴 때 새로 집 지으려고. 고향집에서 신혼을 시작했던 부부는 700만 원을 미천으로 손수 집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뭐 진짜 모래도 치고 벽돌도 나르고 진짜 니아까 끌고 벽돌 니아까 끌고 다니고 진짜 내가 완전히 반 노가다 내가 다 했어. 그러면서 그 사이사이에 밥 해주지 세참 해주지 또 간식 술참 해주지 막 그런 거 진짜 아유. 꼬매 애들은 또. 애기들은 또 없고 울리고 농촌 지도소 공무원으로 20년간 재직했던 박태우 화백은 단호히 퇴직을 결심했습니다. 성악이 다 올라가. 전업 작가로서 화가의 길을 가겠노라는 일종의 선언이었죠. 나 그때 왜 반대를 안 했는가 몰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전서부터 당신이 마음의 준비를 한 거야 이가. 그걸 내가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지. 근데 저는 바보같이 그런 생각이 안 가더라고. 배고프다고 생각을 안 해서 배고프다고 생각했으면 사표 못 내겠죠.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실로 막막한 세월이었습니다. 공무원 시절부터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 그림을 그리는 주경 야독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화가의 꿈이 절실하고 절박했던 시절이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절박하잖아요. 낮에 근무하고 오로지 밤에밖에 그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절박했기 때문에 3시간, 4시간을 엄한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다만 몰입했던 것 같아요. 정규 미술 교육 없이 독학으로 그림 공부를 한다는 것은 실로 고독한 자기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겐 또 하나의 꿈이 있었죠. 나무를 심고 정원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화가이면서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또 나무가 좋아해서 나무를 심기 시작하고
시간적으로도 이제 낮에는 뭐 정원 가꾸거나 그러고 저녁에는 작업하고 그러니까 딱 양분된 거죠. 그림과 나무 두 개의 꿈을 일구며 홀로 걸어온 40여 년. 죽설원에 꽃들이 피어나듯 그의 화폭에서도 나무들이 자랐습니다. 고등학생 때 심은 나무들이 이제는 밝은 꽃을 피우며 지난날의 노고를 위로해주곤 합니다. 꽃의 정원 한 구석에 빨래가 널리고 우산이 널립니다. 일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비 맞고는 항상 우산을 이렇게 햇빛 날 때 말려야 돼요. 그래요. 여기 천도 좋고 냄새도 안 나고 햇빛에 딱 말려야지 또 새거 같고. 아이고 좋다 오늘. 가자. 여보, 연은역 가자. 갖다 놔요, 갖다 놔. 아름다운 꽃과 나무만으로는 죽설원의 본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이곳 죽설원은 셀 수 없이 많은 기와들을 쌓아 산책로를 만들었는데요. 사찰과 고택을 새로 지을 때 얻어온 것들입니다. 옛날에 우리 장인들이 직접 손으로 두들겨서 만들었던 거잖아. 지금은 전부 기계로 찍어 나오는데 얼마나 이뻐요. 더군다나 이것이 이제 보통 지붕 위에서 한번 기와를 있게 되면은 거기 최소 40-50년 동안 버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비바람 맞고 풍파 거치면서 어떤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끼도 끼고 오래되니까 색깔이 아주 고티라서 아주 좋잖아요. 기계 기와? 사라져가는 아름다움을 붙잡기라도 하듯 기와 한 장 한 장을 손수 쌓아 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설 노동이 아니라 설치 작품과도 같은 일이었죠. 꽤 많은데 이거를 선생님 혼자 다 쌓으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예. 그렇죠. 나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거의 혼자 많이 쌌죠. 계속 이걸 이제 몇십 년을 쌓다 보니까는 허리가 무리가 가서 안 되겠더라고. 젊었을 때는 석 당신 장씩 들었어. 3장 들어서 내가 2장 들고 이거. 이렇게 2장, 깨졌다. 이걸 2장 이렇게 들었다고. 근데 지금은 2장 못 들겠다. 이거. 그래서 안 돼. 당신 허리 큰일 나. 걸지 마. 응, 이거 한 장. 작품이라고 생각하니 인부를 쓸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안 했고 집사람하고 나하고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낭만적인 환상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인부 해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백조가 호수에서 우아하게 우에 있을 때는 그 밑에서 얼마나 발놀림을 많이 했겠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있어요. 전원주택 살면서 너무 환상만 가지면은 거기서 못 헤어나요. 수십 채 죽겠다네 이거 어마어마. 부부가 함께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것은 단순히 기와가 아니라 어쩌면 아름다움에 대한 집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40여 년간 촘촘히 쌓아 올린 죽설원의 산책로는 주인들도 미처 그 길이를 알지 못할 만큼 길고 다양합니다. 산책로마다 서로 다른 꽃들을 심어 계절마다 다양한 빛깔을 선보이지만 집념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자란 꽃들일 겁니다. 죽설원의 작은 숲은 또 다른 계절을 향해 갑니다.
곱게 물든 가을빛은 꽃보다 선명합니다. 자연의 넓은 품에 안기면 너나 없이 순수한 동심을 되찾나 봅니다. 40여 년 숲을 가꾸는 동안 죽설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나무가 주는 혜택을 누립니다. 가을엔 낙엽 지는 풍경도 선물이고 떨어진 열매들도 선물이죠. 우와.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색깔과 향기가 그곳에 있습니다. 정말 향기가 그냥 가을이에요. 너무 좋아요. 고향 냄새가 나는 거. 지천으로 황금이 떨어져 있으면 무엇부터 주어야 할지 안절부절 못하게 되죠. 이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화가는 가장 흐뭇합니다. 웬만한 건 전부 다 상품이니까 어느 걸 골라야 될지 모르겠네 진짜. 이거 대박이다. 완전 노다지네 누래. 야 끝내준다. 아 정말 끝내줍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노다지 황금을 가득 품은 느낌이에요. 네. 따서 팔자고 심은 나무가 아닌 까닭에 화가는 죽설원의 열매들을 굳이 수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가가요? 땅에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나무에 달리면 달린 대로, 그 자체가 풍경이니까요. 직장 다니며 그림 그리던 습관 때문에 주로 밤에 작업한다는 박태우 화백은 낮에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형광등 아래서 작업한 그림을 밝은 빛에 비춰보는 일이죠. 이게 지금 재미가 없다. 그의 작업실 한쪽에는 파지가 수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작업이 성격상 일회를 하거든요. 굉장히 속도감이 있어요. 다시 거의 더 쉬우기를 하지 않고 한 번 해서 끝내기 때문에 작업이 저는 버리는 작업들이 많아요. 버리는 거. 제가 한창 공부할 때는 어느 정도 많이 버렸냐면은 저녁에 버린 종이로 그 다음 날 밥을 해 먹을 정도는 돼야 된다. 아궁이에 갖다 떼는 거예요. 표현이 저녁에 공부한 종이를 버린 종이로 그 다음 날 밥을 해 먹을 정도의 분량. 많은 그림을 버리고 최고의 결정체만을 남기려는 그의 작업은 수많은 낙엽들을 떨구고 봄의 새순을 준비하는 나무와 닮아 있습니다. 수많은 그림을 버리고서야 끝내 얻어낸 그림만이 관객과 마주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그림 앞에 머물며 꽃과 나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박태후 화백은 자연 속으로 연작을 통해 자연의 이치와 나무의 메시지를 화폭에 담아왔습니다. 나무와 화가의 삶이 닮았습니다. 죽설원은 개인 정원이지만 사전에 약속만 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나무가 좋아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라면 화가의 안목으로 가꿔놓은 그림 같은 풍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 화가의 집에서는 벽난로에 불을 지핍니다. 작은 통나무. 외풍 센 시골집에서 겨울날 준비를 하는 거죠. 그거 24시간 꺼트리지 않죠.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 따뜻하면 이제 또 차 한잔 하고. 됐어. 누군가는 나 들어가네, 숲속 한쪽에 나가네. 카페라도 차리면 살림의 보탬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찍부터 남편의 선택은 돈 버는 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도 많이 날랐어 진짜. 우리가 시집 왔을 때 배가수원 나무가 배가수원을 했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그 배가수원에 배나무가 큰데 그 사이사이에 다 고등학교 다닐 때 심었던 나무들이 배나무하고 거의 비슷하게 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인은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냐, 정원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배나무를 그냥 여쳐 뭐 생각도 안 해. 그냥 해마다 자르는 거예요. 이제 해마다 자르는 거. 결국은 다 잘라버렸지. 다 잘라버렸어요. 그때만 해도 그 배 가수원하는 사람들은 부자 소리, 지금도 뭐 부자로 시골에서 살지만은 그 소리 듣고 사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포기한 거지. 네, 그럴 때 조금 내가 그 좀 뭐랄까 그 많이 속상했지. 많이 속상했어요. 나는 이렇게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래 참 그때만 해도 아유 갑자기 눈물이 나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생활은 중요하지만 누군가 한 사람쯤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게 화가의 생각입니다.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에 보면은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한 길은 사람이 많이 다녀서 잘난 길이고 다른 한 길은 사람이 적게 간 길. 그래서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을 뿐이에요. 어차피 이제 그 길도 내가 가고 다른 내가 감으로써 그 길도 이제 또 이제 같아질 것이지만은 단지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을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걸어 여기까지 온 지금 그는 또다시 새로운 길을 가려 합니다. 이제 이 정원은 제가 좋아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열심히 재밌게 만들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이게 제 것이 아닌 거예요. 어차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죽을 때 갖고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죽설원 정원을 같이 공유해서 더 재밌게 만들다가 사회에 내놓을 사람을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찾고 있죠. 죽설원은 꿈을 키우는 정원이었습니다. 소년이 자라 화가가 되고 나무가 자라 숲이 되었듯이 이곳 화가의 정원에서는 또 다른 꿈이 자라고 있습니다. 구름이 내려앉은 백두대간 능선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
강원도 대암산 정상입니다. 높이 1312m. 하늘이 낮아 고개 위가 겨우 석자 높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곳이죠. 지난 여름부터 이 높은 곳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작가 김호진 씨입니다. 이게 뭔가요? 멧돼지 분비물 같은데요. 확실하게 봐야 되지만 삭도 여기에다가 변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센서 카메라를 세팅해 놓고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래서 움직임, 행동 패턴을 좀 보고 싶어서 센서 카메라로 얘네들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호진 씨가 매일 아침 대암산을 오르는 이유는 이곳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힘차게 물결치듯 흐르는 산 능선 끝.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 움푹 파인 곳에 대암산 용늪이 있습니다. 초록이 넘실대고 물이 흐르고 색색의 아름다운 꽃이 피는 땅. 용늪은 생태학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1999년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22종의 희귀 습지 식물을 비롯해 190여 종의 야생 식물과 곤충들이 사는 삶의 터전이죠. 발을 들여놓은 순간 눈앞은 온통 눈부신 사초의 바다. 귓가에는 도시에선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맴돌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들은 어떤 소리인가요? 메뚜기과에 속하는 참어리 십살이라고요. 어깨를 비비면서 자신이 스스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근데 많은 탐방객들은 이걸 새소리라고 인식을 많이 하시는데 메뚜기들도 소리를 냅니다. 바람 소리를 따라 하늘거리는 드넓은 사초밭. 사계절 물을 품은 이 땅은 많은 생명의 고향입니다. 호진 씨는 요즘 용늪에 뿌리 내린 희귀 식물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보시면 여기에 무리끼가 형성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끈끈이 주걱은 무리끼하고의 공생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끼가 있는 곳에서 자세히 보시면 붉은 점들이 있는데 그 붉은 점들이 다 끈끈이 주걱이고요. 계절이 여름에 들어서면서 습지엔 활력이 넘쳐 흐릅니다. 크고 작은 생명들이 모여 얽히고 설켜 살아가죠. 점액을 내뿜어 벌레를 잡아먹는 끈끈이 주걱은 멸종 위기종입니다. 이렇게 호진 씨는 지난 2달간 용늪의 동식물들 수십 종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1997년) 국제협약인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용늪이지만 매일 이곳의 희귀 식물들을 관찰하고
영상으로 기록한 이는 호진 씨가 처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 사진 찍는 거, 영상 찍는 거밖에 없지만 그 기술로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늪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걸로 좋은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자세를 낮추고 더 오래 천천히 바라볼 때 용늪의 생명들은 마음을 열고 다가옵니다. 이렇듯 어렵게 완성한 사진과 영상 속에서 용늪의 작은 꽃들이 웃고 있습니다. 용늪의 여름은 설레고 벅차고 눈이 부십니다. 사진으로 남기는 것도 좋은데 사진보다 실질적으로 보고 있는 제 눈이 호강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동안 탐방을 제안해왔던 비밀의 정원 용늪. 하지만 이젠 그 발길을 조심스레 허락하고 있습니다. 하루 250명만이 용늪을 만날 수 있죠. 자연환경 해설사 이종열 씨는 용늪 마을에서 태어난 토박입니다. 자, 오직 용늪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비로용담. 용늪의 기대종입니다. 이런 기대종을 지정하는 이유들은 이런 특정적인 동물이나 식물들을 지정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시키고 그 증폭된 관심을 해당 지역의 자연을 잘 보존하고자 기대종을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용늪의 기대종인 비로용담. 이 앞에서 사진도 촬영 가능하니까는 한 컵씩 담아가세요. 사초로 뒤덮인 늪지 사이로 얼굴을 내민 신비로운 보랏빛. 비로용담입니다. 금강산 비로봉에서 처음 발견되면서 명명이 됐기 때문에 비로용담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굉장히 까다로운 식물입니다. 저녁이 되면 잎을 다물어 가지고서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렇게 오늘처럼 화사하면은 아주 만개된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새송이가 가까이 있어. 햇빛 때문에. 우리가 와서 찍었어. 비로용담에 붙들린 발길들이 떠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생긴 제비 동작꽃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찾으셨나요? 네. 아주 굉장히 화사하죠.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제비 동작꽃이. 제비 동작꽃 역시 용늪에서만 사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마침 꽃 모양이 제비가 날아갈 때 그 모습 같다고 해가지고서 제비 동작꽃이라고 부릅니다. 멸종 위기 2급입니다. 둥근 이질풀. 꽃이 이게 둥글둥글 해가지고서 둥근 이질풀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법정 전염병인 이질이 걸렸을 때 저 식물의 뿌리를 캐서 다려 먹으면은 아주 특효약이라고 했습니다. 탐방객들이 용늪 안에 머무는 시간은 30분 남짓. 하지만 용늪에서 만난 작은 야생화들은 오래도록 기억될 겁니다. 아무래도 처음 보니까 와서 우리 밑에서 생각할 때보다 진짜 굉장하네요. 희귀식물과 아까 비로용담? 와, 그건 정말 보기 힘든 건데 오늘 귀한 거 봐 사진에 담아가요 지금. 평소에는 설명을 듣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이곳에서는 설명을 들으면서 꽃을 다시 보니까 머리에 더 잘 들어오고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용늪이 일반인에게 공개된 2009년, 종렬 씨는 해설사가 되어 용늪에 올라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습지 보고 국내 람사로 이루어진 용늪을 와서 이렇게 탐방할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그 일조를 했다는 생각에 그래도 보람이 있습니다.
남북으로 뚫린 바람길을 따라 구름과 안개비가 지나가며 습지에 물이 고입니다. 그리고 그 물은 생명을 키워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안개의 땅, 용늪은 생명의 안식처입니다. 안개가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호진 씨와 종렬 씨가 용늪에 올랐습니다. 요즘 종렬 씨는 틈날 때마다 호진 씨에게 용늪 식구들을 소개합니다. 여기 그 키 작은 무슨 청비녀 골풀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건지 알지? 눈에 띄지? 마침 비녀 뭐 그 어머니들 굽는 비녀 같이 생겨서 그건 청비녀 골풀. 청비녀. 재밌지 이름이. 근데 여기는 개통발이. 뿌리가 아닌 줄기지만은 뿌리구실을 하면서 붙박고 살아가고 있더라고. 개통발도, 청비녀 골풀도 용늪과 같은 고층 습지에서 발견되는 희귀 식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어떻게 공급받느냐. 그 습지는 당연히 그 물이 최대 인자니까는 물을 어떻게 공급받느냐 해서 이런 안개, 눈 녹은 물, 빗물에 의해서만 물을 공급받는다.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 고층숲의 특징. 환경이 틀림에 따라서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식물. 얼마 전부터 자연환경 해설사로 일하게 된 호진 씨.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된 용늪을 매일 오르기 위해 선택한 방법입니다. 계절마다 다른 생명이 찬란하게 움트는 곳. 생명의 박동이 힘차게 뛰는 경이로움을 설명하려면 용늪의 이야기에 더 깊이 귀 기울여야 합니다. 호진 씨가 용늪을 알기 위해 주목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용늪 전체를 뒤덮고 있는 사초입니다. 사초는 용늪과 같이 추운 곳에서 잘 번식하는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죠. 이 사초는 잎에 이렇게 강하다라기 때문에 햇볕을 아래로 이렇게 통과시켜주고 그래서 그런 사초 포기 사이 속에서 기생꽃, 비로용담, 제비동자꽃 이런 멸종위기종들이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렇게 용늪에서 많은 야생화를 볼 수 있는 거죠. 중년을 오롯이 용늪에 바친 종렬 씨 덕분에 호진 씨는 한 발짝 더 용늪에 다가설 수 있게 됐습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던 아침. 가파른 산길, 포장도 되지 않은 도로를 굽이굽이 산모퉁이를 돌아가며 종렬 씨가 출근을 합니다. 차량으로 출퇴근을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출근하셨어요? 용늪길로 마을 골짜기를 통해서 지금 탐방로 개설되는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걸어서 많이 올라왔어요. 걸어서 출근하시면 얼마나 걸리셨어요? 시간 반은 걸어 오르죠. 시간 반은 걸리죠. 왕복 3시간이 걸리는 11km의 산길을 꼬박 7년간 오갔습니다. 출근했다 퇴근할 때 폭우가 와가지고서 이 개울을 못 건너가지고서
몇 시간씩 기다렸던 적도 있었고 또 멧돼지를 만나가지고서 멧돼지도 놀라고 사람도 놀라고 그래서 한참 동안 그 긴장했었을 때 또 간혹 그 사기나 감비 같은 게 동물을 되게 만났을 때 좀 그런 것들이 출퇴근하면서 많이 기억나는 일들이죠. 그렇게 용늪을 가꾸고 지켜보며 중년을 보내고 환갑을 맞았습니다. 그건 왜 뽑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외래식물이에요. 그래서 미국 쑥부쟁이라고 환경부지종 생태계 교란식물이 이건 눈에 띄는 대로 그래서 꽃 보고서 금방 구별할 수 있어서 제거하기 가장 좋은 철입니다. 이게 아직 씨앗도 연결지 않고. 자기 집 콩밭의 잡초는 제때 뽑지 못하면서 용늪을 위협하는 외래식물은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이쪽 왔네. 어디? 뭐 해설하고 오는 거예요? 네. 이거 장갑을 다 끼고. 추워요. 오늘은 부쩍 추워졌어요. 네. 한여름에도 비만 오면 용늪의 기온은 뚝 떨어집니다. 탐방객의 발길이 뜸한 오후, 호진 씨가 뭔가를 꺼내듭니다. 저 바람골에 있는 그 포유류 공동 화장실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센서 카메라 세팅해 놓은데요. 용량이 꽉 차가지고 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니라고 오늘 갖고 온 겁니다. 뭐 찍힌 게 있어? 예. 그래서 데이터가 꽉 차가지고요. 확인하는 거 먹고 뭘 찍었다는 거야? 뭔데? 이건 용늪 중간에서 찍힌 거고요. 이건 노래야 그러냐? 자세히 나오네. 이건 자세히 뭐 대단한 게 있을까 했던 두 사람. 그런데 이빨이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아무래도 얘는 옛날부터 고라니는 이렇게 음리가 있다 해서 음리. 고라니 한 마리가 마실을 나왔습니다. 수컷의 특징이라고 이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네. 예. 바람골에서 찍힌 이번엔 커다란 멧돼지. 밤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깬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공룡 화장실의 주인공인 것 같아요. 야 크다. 예. 크다. 황소만 하네. 황소만 해. 털이 한 뼘씩 되네. 얘가 찍힌 시간이 지금 새벽 4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녁에 얘를 만나면 저는 바로 도망갈 것 같습니다. 아니 호진 선생님이 도망가면은 우리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 호진 선생님 우리 뒤따라 도망가야지 뭐 어쩔 수 없어. 호진 씨가 들인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코팅으로 사진으로 남이 찍은 거 갖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기 자체에 진짜 있는 애들을 찍어서 그걸 보여준다면 여기가 생태 관광지가 아니고 생태 탐방지로서의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아침 저녁으로 짙은 안개가 스미는 곳. 대지를 촉촉이 적신 하얀 안개는 너른 사초밭에 머뭅니다. 그 사초밭을 따라 보금자리가 만들어졌고 수많은 생물이 용늪을 무대로 살아갑니다. 마을로 내려가기 전 종렬 씨는 짙은 안개 속을 걸어 용늪으로 향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궁금해합니다. 용늪은 언제가 가장 좋으냐고 묻죠. 종렬 씨는 대답합니다. 지금 당신 눈앞에 펼쳐진 용늪이 가장 아름답다고.
따뜻한 기운이 불어오는 봄, 사초의 녹색이 짙어지는 여름을 지나 모두가 움직임을 멈춘 듯한 겨울에도 결코 잠들지 않는 용늪은 하루하루가 절정입니다. 계절의 변화는 바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이바람이 불어오는 9월이면 짙푸르던 대암산 능선은 화려하게 옷을 갈아입기 시작합니다. 가지마다 열매를 맺는 향기 넘치는 계절, 그 싱그러움에 귀를 연 사초도 황금빛으로 피어오르죠. 모든 꽃이 봄의 절정을 맞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때를 아는 작고 소박한 가을꽃, 그들이 있어 용늪의 가을은 더욱 그윽합니다. 가을이 되면서 탐방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신입 해설사 호진 씨도 더욱 바빠졌습니다. 저는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자연환경해설사 김호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는 생태 관광지가 아니고요, 생태 탐방지입니다. 생태 탐방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 탐방객을 맞이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용늪을 설명하는 호진 씨의 모습은 거침이 없습니다. 나가는 것이 생태 탐방지의 기본이고요. 와, 전망대도 있어요. 이야, 예쁘다, 그죠?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는 해설사라는 낯선 일. 하지만 자신이 발견한 용늪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전하는 이 일이 점점 좋아집니다. 예, 한반도에서 지질학적으로 5,200년의 자연사 박물관처럼 식생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이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용늪은 오늘도 곤충과 꽃, 동물과 사람까지 모두를 똑같이 품어냅니다. 가을이 되면 사초들은 조용히 머리를 떨구고 다가올 용늪의 겨울을 준비합니다. 용늪의 모습을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아주 실감하죠. 사초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초는 이렇게 그 작아 보이는 그 포기도 50살, 또 큰 포기들은 100살. 저보다 더 먼저 세상에 태어난 사초들이죠. 표면은 죽어 있지만은, 잎들은 죽어 있지만은 안에 뿌리들은 또 내년 봄을 기다리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용늪을 덮고 있겠죠. 움츠렸던 땅이 기지개를 펴고 새살이 돋는 계절이 오면 사초들은 잊지 않고 초록을 밝히고 수많은 야생화를 피워내겠죠. 이맘때쯤 꼭 보는 꽃이 있습니다. 물매화입니다. 물매화는 용늪에서 이렇게 설이 내리기 전까지 마지막 피는 꽃이고요. 참 개성이 있는 꽃이에요. 작아도 잎도 하나밖에 없고 줄기도 하나고 꽃도 하나고 작은 꽃이지만은 아주 사랑스러운 꽃입니다. 10년간 제자리에서 어김없이 꽃을 피운 물매화.
자연은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안간힘을 쓰며 열심히 달려왔을 오늘 하루도 수천 년의 이야기 속에 조용히 새겨질 겁니다. 관찰되는 그런 나비나 뭐 곤충들 같이 한번 이렇게 그게 만들어봤으면 자연의 순리니까요. 좋겠어요. 그래, 근면도 이렇게 해설해 보니까 어땠어요? 해설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라고 새삼 다시 느낍니다. 기왕에 올라왔으니까 한 10년 채우고 내려가야지. 여기서 한간 맞으라고. 아, 그럼 10년 세월 잠깐이지 뭐 그래도 뭘 이렇게 한 분야에 발을 들여놨으면 그래도 한 10여 년 해야지 뭐 한 10년 정도 이렇게 용늪에 근무하다 보니까는 그래도 용늪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저도 행복했습니다. 용늪을 볼 수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 기회가 되면 또 올라오려고 생각하고요.